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권윤용의 CSI 리포트를 찾아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가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데 여러분들 건강이 어떠신지 매우 염려되는 상황입니다. 슬기롭게 잘 힘을 합쳐서 이 난관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들은 왜 연쇄살인범이 되었나? 정남규 연쇄살인범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다시 한번 억울하게 희생된 피해자들과 남은 가족들 또 지인들에게 다시 한번 마음 깊이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한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여전히 개화범 도주홍입니다. 오늘부터는 유영철 이후에 한국사회에 나타난 연쇄살인범 정남규 사건 시리즈를 시작을 하는데요. 유영철이 2003년 9월에 범행을 시작을 해서 2004년 7월에 체포가 됩니다. 그런데 정남규는 2004년 1월에 본격적인 연쇄 범죄가 시작이 되어가지고 2006년에 이제 검거가 되죠. 그래서 6개월간 유영철의 연쇄살인 범죄와 정남규의 범죄는 겹치게 됩니다. 이 두 사건에 대해서 차이점과 또 여러 가지 정남규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제가 여러 다른 방송에서도 정남규 얘기는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좀 그런 내용들에 겹치지 않도록 비하인드 스토리를 좀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권 교수님은 그 유영철하고 정남규 두 사람 모두 다 면담을 하셨었죠. 그래서 혹시 그 둘의 어떤 뭐 공통점이 있는지 혹은 둘의 좀 차이점이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한번 해주시죠. 네, 뭐 결국 그 두 사람은 상당히 사이코패스 성향이 높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데요. 성격이나 성향을 보면 아주 다릅니다. 유영철 같은 경우는 자기가 우월하고 남들보다 좀 소위 잘났어 내가 라고 하는 이런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서 면담을 하는 프로파일러도 자기보다 훨씬 우월하다 이런 얘기를 지난번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요. 정남규 같은 경우는 사람을 통제하기는 하지만 우월하다라는 표현보다는 자기 감정을 마구 쏟아내는 이런 타입입니다. 그래서 뭐 그냥 범죄에 대한 이야기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하고요. 뭐 포장하거나 자기를 좀 위대하거나 아주 그 높은 위치에 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사람들을 상당히 무시하고 사람의 생명을 그냥 도구처럼 마구 대하는 이런 그 특성을 더 훨씬 더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인터뷰나 여러 방송을 통해서 정남규가 다른 범죄자들과 확실히 다르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한신문 인터뷰를 보니까 유영철도 악인이지만 정남규는 악인 중에 악인이었다. 그래서 정남규한테는 살인을 하는 게 담배를 피우는 행위 같은 기호였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얘기 자체로는 정말 무서운 얘기죠. 근데 그 정도로 사람 죽이는 걸 눈 깜빡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생각했다는 건가요? 가볍다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살인 범죄를 저지르면서 어떤 희열을 느끼는 이것이 훨씬 더 크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담배를 피우는 이 행위에 대한 내용은 법정에서 이렇게 진술을 합니다. 내가 체포가 되어가지고 구속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담배는 끊었다. 그런데 사람 죽이는 것을 끊지를 못하겠으니 나를 내보내 주든가 사형을 집행해달라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당히 충격을 또 받았던 것이 그리고 담배를 피운다는 그 기호 행위와 사람의 목숨을 정말 끔찍하게 살해하는 이 행위를 뭐 동일시하는 그런 정도의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지점이 되었습니다. 그럼 잔혹한 범죄자 정남규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나게 된 때 2004년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2004년 1월 30일 아직 새벽 공기는 살을 내는 듯 추웠고 그곳엔 한겨울 추위보다 더 혹독한 살인마가 있었습니다. 한겨울 칼바람이 불던 새벽 3시 30분 서울 구로구 구로삼동의 한 빌라 앞 빌라 정문으로 들어온 40대 여성은 잠시 우편함 앞에 서서 우편물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걸어오는 발소리가 들렸고 여성은 뒤를 돌아봤습니다. 한 남자가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무표정한 모습으로 빌라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같은 빌라 안으로 들어오자 주민으로 생각한 여성은 남자가 지나갈 수 있도록 몸을 살짝 돌려서 길을 내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여성이 어깨를 잡고 돌려세워 강제로 얼굴을 마주보게 하는 남자. 여성은 당황하고 겁에 질린 눈으로 남자를 쳐다봤고 남자는 주머니에서 레저용 칼을 꺼내 여성의 배와 가슴, 다리 등을 5회 정도 찔렀습니다. 여성은 비명을 질렀고 그 소리를 들은 이웃 중 누군가 범인을 향해 고함을 치자 남자는 손에 칼을 든 채 도망쳤습니다. 40대 여성을 공격하고 약 일주일 뒤인 2004년 2월 6일 남자는 서울 동대문구 이문동에 나타났습니다. 남자는 아까부터 골목에 숨어 누군가 지나가길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녁 7시 10분쯤 되자 근처 옷가게에서 점원으로 일하고 있던 24살의 정 씨가 핸드폰으로 통화를 하면서 골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출근하던 중이었던 것입니다. 주변에 정 씨 말고 아무도 없는 걸 확인한 남자는 거침없이 그녀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한 기분이 들었는지 갑자기 정 씨가 뒤를 돌아봤고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남자는 숨기고 있던 레저용 칼을 꺼내 들고 정 씨의 복부와 다리 등을 5회 정도 찔렀습니다. 고통이 극심했지만 정 씨는 쓰러져서도 남자를 향해 발을 차며 저항했습니다. 그녀는 있는 힘을 다해 근처 식당 안으로 기어 들어갔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남자는 그 자리를 유유히 떠났습니다. 네, 이렇게 정남규가 이제 범행을 저지른 첫 번째 사건과 두 번째 사건을 여러분께 소개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사건의 현장을 제가 나가게 된 것은 사실은 이 사건이 발생한 직후가 아니고요. 이 여성은 다행스럽게도 그 범행이 저질러지던 순간에 빌라 2층에 사는 분이 창문을 열고 내려다보면서 누구냐라고 고함을 치니까 범인이 도망가는 바람에 구호 조치가 되어가지고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번째 사건은 빨리 조치가 되긴 했습니다만 워낙 상처가 심해서 현장에서 119가 도착하기도 전에 안타깝게 사망한 이런 사건입니다. 비교해보면 유영철은 집으로 침입해 들어가거나 아니면 집으로 유인해서 살해를 했는데 정남규는 길거리에서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공격을 하는데 말 그대로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범죄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일단은 뭐 외형상 볼 때도 우리가 그 어떤 특별한 대상을 선정했다라기보다는 그 늦게 귀가하는 여성, 그다음에 골목길에서 그 저항하기 어려운 이런 대상을 목표로 공격을 했다라는 것인데요. 특히 두 번째 사건을 보면 이게 발생한 시간이 이제 저녁 7시에서 8시 요 사이입니다. 그럼 상당히 위험스러운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실행을 했는데요. 이 사건 현장은 제가 현장에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현장을 제가 직접 나갔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추운 날이었었고요. 거기 그 눈도 좀 이제 오고 나서 이렇게 뭐 골목길에 눈도 조금 쌓여서 있었는데 이 여성이 칼에 찔리면서 이제 그 문을 닫은 옆에 바로 옆에 있는 이제 중국집 식당인데 그 문을 열고 이제 엉금엉금 기어 들어가 가지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라고 말을 한 것이 이제 마지막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게에 있던 종업원이 119에 빨리 신고를 했습니다만 도착하기 전에 이미 사망한 안타까운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범행이 시작된 것이 결국은 노상에서 귀가하는 여성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것이 정남규 사건의 시초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선정해서 길거리에서 찌르고 도망을 간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공포스러운 느낌인데 이게 결국 흔히 말하는 묻지마식 살인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나. 네, 그렇죠. 일단은 뭐 지금 현대 우리 사회에서 개념화되고 있는 묻지마 범죄의 전형적인 그 모습으로 범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보통 범죄자라 하면 범행 장소나 현장에서 자기의 얼굴을 노출하지 않으려고 보통 그런 시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뭐 복면을 쓴다든지. 근데 지금 정남규 같은 경우에는 일부러 몸을 돌려서 얼굴을 보게 한다든지 얼굴을 봤을 때 공격을 하는 이런 게 있는데 본인 그 범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커지잖아요. 왜냐 그러면 혹시라도 뭐 생존을 하게 된다는 첫 번째 여성처럼 그렇게 생존을 된다거나 이렇게 되면 본인 얼굴에 뭐 몽타주를 그린다든지 자기가 검거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데 왜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걸까요? 근데 당시에는 뭐 그것이 사실 굉장히 의아스러운 부분이었죠. 또 그 사실은 식당이 문을 닫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불이 켜져 있는 상태여서 굉장히 위험성이 높은데도 왜 실행을 했을까?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초창기 범죄에서는 아마도 기다리고 있다가
뭔가 원한이나 이런 지정 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빚어진 사건이다. 이렇게 추론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었는데 이것을 차차 우리가 사건을 진행하면서 여러분께 그 분석에 관련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 두 번째 사건인 이문동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유영철이 잡혔을 때 본인이 했다고 자백을 하고 뭐 재판까지 갔었다고 하던데요. 결국 뭐 증거불충분으로 무죄가 됐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고, 근데 왜 유영철은 뭐 물론 지금 정남구 사건을 얘기하고 있지만 유영철은 왜 이문동 사건에 대해서 자기가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정남규도 뉴스로 이 소식 등을 접해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어땠는지 뭐 이런 걸 혹시 면담해 보시면서 들은 내용이 있으신지요? 그렇죠. 사실 이 사건이 유영철이 자백을 했을 때 소위 이문동 사건이 그 수사팀에서 아마도 이제 조사를 하는 과정에 그 수사 기록이 있습니다. 이게 서울지방경찰청에 가면 그 CSI 요원들이 현장에 투입됐을 때 사진첩을 만들어 놓거든요. 그래서 범행 현장 입구부터 쭉 이렇게 내려가면서 사진들을 정리하면서 거기다 기록을 해 놓습니다. 그럼 현장 사진이 다 이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 사진의 일부를 보여주면서 이것도 지금 네가 저지른 범죄가 맞느냐라고 이제 추궁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개의 장면을 봤는데 야, 이용철이가 그걸 장면을 보고 기억을 해냈어요. 그래서 디테일하게 정말 그 중국집의 옆에 뭐 입구에 있던 파란 뭐 음식 쓰레기 수거하는 통, 그다음에 뭐 중국집의 모습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제가 현장에 있었던 프로파일러 저와 또 강력계 수사팀과 다른 모든 그 수사를 진행하던 조사를 하던 팀에서는 뭔가 이 석연치 않다. 근데 왜 이걸 허위 자백하느냐? 그 당시만 해도 좀 사실은 이제 그것을 분석하기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럼 현장 검증을 해보자라고 해서 지난번 유영철 사건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장 검증까지 하고 보냈는데 결국 결론이 뭐냐? 유영철은 자기 이외에도 누군가 또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내가 더 어떤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연쇄살인범보다는 훨씬 더 우월하다 이런 감정을 가지고 아마 자백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사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유영철이 제가 직접 면담할 때도 함구하고 말을 하지 않았었어요. 끝까지 뭐 내 범죄다라고 막 주장만 하고 이제 말았었는데, 반면에 정남규 같은 경우는 제가 체포됐을 때 이문동 사건에 대해서 아느냐, 안다. 그러면 현장 검증을 하는 걸 봤느냐, 9시 뉴스에 대대적으로 방송되는 걸 봤는데 내가 열심히 범행을 저지르고 왔는데 저 유영철이라는 인간이 왜 자기 범죄라고 저렇게 자랑을 하는지 정말 내가 화가 났었다. 이런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제가 이제 초창기, 프로파일링 초창기이기도 했지만 이런 연쇄살인범들을 두 명을 만나서 비교를 하면서 상당히 많은 어떤 통찰을 느꼈던 그런 그 사건이기도 합니다. 네, 이 두 사건이 하나는 구로구 또 하나는 동대문구에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두 사건의 연관성을 밝히기는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2004년 4월 9일에 그 당시 저는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프로파일링 초창기여서 지방청 과학수사계 범죄분석팀에서 혼자 프로파일링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죠. 그런데 매일 아침에 제가 출근을 하면 하는 일이 지난 밤에 아침까지 보고가 된 그 서울시내 관내에서 발생한 여러 중요 사건들의 보고서를 검토하는 일입니다. 그런 사건들을 검토하고 있었던 중에 좀 특이한 사건 하나를 발견을 했습니다. 그 사건 전날이죠. 이제 발견 전날 4월 8일 영등포구에서 벌어진 폭력으로 보고된 사건입니다.